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페이노르트 이 세 팀은 모두 수요일 새벽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황인범이 소속된 페이노르트는 16강 1차전 홈에서 인터 밀란에게 0대2로 패배하면서 8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인범은 부상에서 거의 회복된 상황인데 경기에 출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페이노르트는 구단 최초로 챔스 16강에 오르게 된 만큼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이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와 이강인의 상황이 있는데 우선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부터 전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6강 1차전에서 매우 억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손쉽게 이겼던 우승 후보 리버풀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매우 고전하면서도 경기 막판에 오히려 결승골이 터지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이겨버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은 무려 27개, 리버풀은 전체 슈팅이 2개였는데도 이걸 리버풀이 이겨버린 것이죠. 리버풀이 원정 경기라서 최대한 소극적인 경기를 한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버풀의 감독인 슬롯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운이 좋았다고 했고 파리 생제르맹이 훨씬 좋은 팀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것이 작전이었다고 말한들 이득될 건 없겠죠. 하지만 리버풀이 자신이 있는 건 안필드 홈에서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 팀들도 안필드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둬도 최소 실점 패배를 할지라도 홈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압도를 했습니다. 패스 플레이들이 군더더기 없었고 리버풀이 압박을 하든 수비를 하든 파리 생제르맹은 매우 안정적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전반 15분에 덴벨레가 미친 돌파를 하면서 골에 근접한 패스까지 내줬는데 네베스가 홈런을 쳐버리면서 실패를 했고 흐비차가 득점을 했지만 아슬아슬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알리송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과 그냥 운이 좋은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 슈팅 12개, 리버풀은 아예 슈팅이 제로였습니다. 후반전에도 비슷했습니다. 파리는 파상 공세였는데 알리송 골키퍼의 대활약과 함께 버텨냈습니다. 그러면서 60분에서 70분이 되면 이강인의 교체 출전이 예상됐지만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은 벤치를 지키게 되었죠. 리버풀은 도저히 득점을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87분 교체 투입된 엘리엇이 1분 만에 득점을 해버리면서 파리 홈경기장을 침묵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여러 마음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 이강인이 벤치에 있다면 왜 이 팀을 응원해야 하는가? 그냥 우승 트로피만 들면 되는 건가요? 이강인이 팀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원하지 아예 벤치에 있어야 할 정도로 취급받는다면 차라리 이강인이 빨리 팀을 떠나길 바라게 되죠. 리버풀전 한 경기로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퇴물로 여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도 하면서 B클럽이고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라면 딱 11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하니까요. 이강인은 일주일 전 상황으로 이적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말이죠. 프랑스 매체, 영국 매체 등에서 이강인을 팔 거라나, 이강인을 방출시킬 거라나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의미한 건 이강인의 이적설의 팀들이 토트넘, 아스날, 맨유, 뉴캐슬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일 뿐만 아니라 유명 클럽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의 이적료가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 있었습니다. 2,200만 유로에서 4,000만 유로가 된 상황인 거죠. 이강인의 몸값이 이 정도면 다른 어떤 팀을 가도 출전 시간은 보장이 될 수 있는 선수인 겁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경쟁에서 밀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음바페가 떠나면서 그 자리를 유망주 바르콜라가 맡게 되고 두에를 영입하면서 경쟁자 한 명이 늘게 되었습니다. 두에는 시즌 초반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스트라이커 하무스가 이탈을 하고 덴벨레와 엔리케 감독의 갈등도 조금 있으면서 이강인은 주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윙어와 세컨 스트라이커를 맡았죠. 그런데 이제 두에가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도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미드필더로도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과 경쟁 모드가 되었죠. 거기다 겨울 이적 시장 때 나폴리의 흐비차를 영입해버리면서 공격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바르콜라와 로테이션으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엔리케 감독은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가 주전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새가 되었습니다. 이강인뿐만 아니라 1,000억을 들여서 영입한 스트라이커 하무스도 새가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B클럽입니다. 몸값이 비싸고 가치 있는 선수도
벤치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강인은 이제 24살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마요르카 시절처럼 출전을 하면서 활약을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전성기로 접어드는데 B클럽에 있다고 안주하고 우승 트로피만 원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도 한국 축구 팬들이라면 대부분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길 바랄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에도 3관왕을 차지했고 올 시즌은 무패 우승이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강인도 6골 5도움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올 시즌 잘 마무리하면서 이적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파리가 리버풀에게 패배하길 바라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1차전만큼의 경기력이라면 리버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 리버풀에게 행운이 많이 따랐던 거죠. 엔리케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매우 잘 돌렸고 관리를 잘하면서 후반기에 접어드는데도 오히려 팀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리버풀을 잡는 것도 기대됩니다. 그나저나 이강인이 지난 시즌 밀란전 이후에 챔스에서 골이 하나도 없는 게 좀 아쉽죠. 네.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매우 여유가 넘치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되었습니다. 뮌헨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뮌헨은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그 길목에 레버쿠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강 1차전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이 유력해졌고 주전 자원 한 명이 퇴장도 당했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전력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전도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김민재, 케인, 무시알라, 키미 주전 풀백 2명 다 선발에서 제외했습니다. 상대가 강등권에 처한 약팀이었고 홈경기였거든요. 패배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럼 레버쿠젠이 승리해버리면 5점 차기 때문에 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음날 레버쿠젠이 리그에서 패배를 해버리면서 승점 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급기야 레버쿠젠의 슈퍼에이스 비르츠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 위기로 레버쿠젠의 전력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레버쿠젠이 갑자기 지난 시즌부터 두려운 팀이 된 건 알론소 감독의 리더십과 비르츠의 활약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르츠가 뮌헨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은 둥그니까 알 수 없지만 레버쿠젠이 뮌헨을 상대로 4골 차로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우선 3점 차로 패배한 적은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바르셀로나에게 4대1 대패를 당했고 한 경기는 B클럽도 아닌 페노르트에게 또 당했습니다. 압도를 하고 있는데 골은 나오지 않고 한 번씩 당하더니 3실점을 했죠. 그 사이 콤파니 감독도 B클럽을 맡으면서 경험이 쌓였고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전 자원들 휴식까지 줬습니다. 김민재가 빠진 뮌헨은 생각보다 출혈이 더 크더라고요. 강등권 팀에게 3실점 패배를 당했고 다이어가 수비 라인을 이끌려고 하니까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패배가 뮌헨을 더 긴장하게 하고 똘똘 뭉치게 하는 상황이 되었죠. 뮌헨은 2골 차를 앞선 상황이었는데도 내리 3실점을 했는데 마지막 역전당할 때 다이어가 어설프게 볼 처리를 하면서 실점 유발이 되었습니다. 왜 이 선수가 큰 경기에 나올 수 없는지 아시겠죠? 뮌헨, 파리 모두 지난 시즌 챔스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올해는 뮌헨, 파리가 결승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경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8강부터 통과하길.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